그렇다면 서울시 생활문화정책 2기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요? 파트 3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생활문화 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시민의 생활문화 환경을 둘러싼 근본적 변화와 주목할 지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 2기에서 어떠한 지점들을 고려해야 할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전체 방향은 생활문화 정책 2.0 연구에서 제시된 방향과 일치하는데요. 서울 시민의 생활 환경 변화를 토대로 그 방향성이 갖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시민의 생활 환경 변화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생활 양식 변화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저출생의 영향으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서울시는 2005년에 고령 인구 비율이 7%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에 14.4%로 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유소년 인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 234만 3천 명에서 2020년 126만 5천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고, 2047년에는 78만 명이 예상이 됩니다. 제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을 보이고 있죠. 문제는 사회의 고령화가 지나치게 빨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1864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 기간이 154년에 이릅니다. 이탈리아는 81년이 소요되었고요. 노후 파산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알린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35년 만인 200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26년 만에, 그리고 서울시만 놓고 보면 21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혹자는 그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것입니다. 고령 사회로 천천히 진입하면서 사회 구조를 그에 맞춰 변경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서구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인구 사회 구조 변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1인 가구의 증가 추세입니다. 사실 1990년만 하더라도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9%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것이 지난 3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하였고요. 특히 전국 대비 서울의 증가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는 주기적으로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하고 있는데,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소형 가구, 즉 1, 2인 가구의 비중이 2045년에는 전체 가구의 71.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족 구조가 지금의 핵가족에서 더욱 분화돼서 나홀로족 또는 부부 가구가 대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과 같은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안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큰 자식이 부모를 부양했고, 형제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다른 형제가 도와주는 방식이었죠. 그러나 가족 구조가 이처럼 해체되고, 이에 더해 앞서 본 고령화 추세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사회에는 독거노인의 비중이 훨씬 늘어나게 되고, 가족 중심의 안전망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또는 동네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살고 있던 장소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이 증가하고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레이엄 롤스의 내부성 이론을 예로 들면, 사람이 어떤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게 되면 자신만의 생활 리듬과 루틴을 형성해서 환경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추억들이 쌓인 장소에 애착감을 품게 된다고 했습니다. 해체되는 가족 구조에 대응하여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을 사회보험과 같은 제도적 방식으로만 구축하려고 하면 그 비용은 천문학적이 됩니다. 이에 동네를 1인 가구, 고령 가구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구 사회 구조의 변화 중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성 사회입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인적 구성과 집단으로 분화하는 다양성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와의 교류가 활발하고 사회 경제적 구성이 다양한 만큼 문화적으로 다양한 배경의 인구 집단과 문화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외국인 주민 수는 2007년 20만 7천여 명에서 2019년 46만 5천여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구로, 금천, 영등포 등 서울 서남권은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양성 사회가 외국인 주민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제시한 것은 이것이 통계적으로 추적되고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고요.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화 다양성 대상으로 민족, 인종, 국적, 종교, 사상, 장애, 성별, 성적 지향, 세대, 출신 지역, 비주류 문화 예술 취향 등 8개 범주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문화 다양성 대상에 대한 존중도와 수용도일 것입니다.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했던 문화 다양성 인식 조사 결과 서울 시민의 약 70%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상당히 포용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즉, 응답자의 79.5%가 다른 문화를 차별해서는 안 되고 67%는 나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에 대해 편견과 고정관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에 대한 존중도는 이와 같은 스스로의 평가와 다소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를 가진 집단이나 민족, 인종, 국적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종교, 정치적 견해가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53.3%,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이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47.1%만이 존중한다고 밝혔거든요. 게다가 이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은 사실 더 크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감을 재는 척도로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과 이웃이 되는 것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감을 재보았습니다. 이를 보면 성소수자 집단과 이웃이 되는 것은 34.2%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 이주노동자, 북한 이탈 주민 등과 이웃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40%대 정도만이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 다른 문화 표현에 대한 거부감 역시 상당수의 시민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서울 시민 중 절반 이상이 나와 다른 종교,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의 문화 표현에 거부감을 느꼈다고 응답했고, 성소수자의 문화 표현에 44%가 거부감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거부감을 느꼈을 때 하는 행동으로는 속으로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거나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했다는 경우가 많았지만 거부감을 직접 표현했다거나 온라인상의 댓글 등으로 표현했다는 경우도 각각 10% 이상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문화 다양성 사회로 나아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거리감은 상대적으로 높고 이는 사회 갈등이 발생할 잠재적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서울 시민의 사회인식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는데요. 조사된 이래 서울 시민의 행복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6.97점에서 2019년에는 6.84점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고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2020년에는 6.54점으로 전년 대비 0.3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는 모두 행복지수가 하락했는데 특히 30대와 40대의 하락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5년 뒤 행복지수가 6.38점으로 현재의 지수보다 0.16점 낮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서울시민을 둘러싼 재반 환경 변화가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서베이 조사에서는 행복지수를 세부 항목별로도 나누어 조사하고 있는데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상태 6.99점, 가정생활 6.67점, 친구와의 관계 6.64점, 사회생활 6.43점, 재정상태 5.99점 순으로 나타나서 사회생활과 재정상태 측면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은 전년 대비 0.36점이 하락하여 그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관련된 정책적 과제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시민이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행복지수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 시민의 사회적 신뢰도는 5.22점으로 전년 대비 0.11점 감소한 수치입니다. 10점 만점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니 사회적 신뢰도가 그리 높다고 할 수만은 없겠습니다. 사회적 신뢰도를 가족, 친구, 이웃, 처음 만난 낯선 사람, 국내 거주 외국인, 공공기관과 같은 6그룹으로 나누어서 항목별로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항목에서 전년 대비 사회적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그룹 중 가족에 대한 신뢰도가 8.59점으로 가장 높고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2.61점으로 가장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최근 5년간 아주 미세하나마 상승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웃에 대한 신뢰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2016년 5.54점에서 2019년 5.17점으로 하락하였고 2020년에는 5.02점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을 고려해 볼 때 가족 이외의 집단과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시민은 서울시에서의 삶을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2020년 도시 위험 체감도는 6.74점으로 전년 대비 0.13점 상승한 다소 심각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부 항목별 도시 위험 체감도는 감염병 7.92점, 실업 7.46점, 사회갈등 7.17점, 부정부패 7.0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처음 측정된 인터넷상의 괴롭힘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도시 위험 체감도가 증가한 것은 감염병, 사회갈등,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범죄 등 세 항목이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에서 도시 위험 체감도는 다소 낮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감염병 항목의 위험 체감도가 크게 증가한 것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갈등 위험 체감도가 6.76점에서 7.17점으로 상승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내재되어 있던 갈등들이 표면화되는 경향이 있기도 하지만 세대 간 갈등, 성별 간 갈등, 정치적 견해에 따른 갈등 등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회 갈등의 심화, 사회적 신뢰도의 저하, 행복지수의 감소 등은 모두 우리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보다 포용적인 관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여가 생활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여가 생활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가활동조사가 있는데요. 전국 데이터이긴 하지만 서울 시민의 문화여가 생활을 파악하는 데 유의미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통적으로 여가 시간에 TV 시청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왔습니다. 2020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전년 대비 산책 및 걷기와 모바일 콘텐츠, 동영상, VOD 시청 등이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만족한 여가 활동은 산책 및 걷기, TV 시청, 친구와의 만남 같은 사회적 교류 순으로 나타났고요. 여가 시간과 비용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가 활동의 목적은 개인의 즐거움, 마음의 안정과 휴식, 스트레스 해소 순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개인의 즐거움은 2018년 32.5%에서 2020년 38.9%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 자료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이 여가 활동을 타인과 함께 하는 비율이 2019년 81.3%에서 2020년에는 74%로 크게 감소하였고 그만큼 여가 활동을 혼자 하는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일상 변화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여가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여행과 공연, 예술, 극장 관람, 오프라인 사교 활동과 외식 등이 크게 감소하였고 대신 미디어 이용과 온라인 쇼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재택 활동이 늘어나면서 홈카페나 홈트, 가드닝 같은 집에서 소소하게 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 증가하는 경향도 다수 언론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메타버스라는 온라인상에서의 가상세계에서 새로운 문화 소비가 활성화되는 현상도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문화재단에서 경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서도 코로나19가 서울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로 문화예술 활동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서울 시민의 문화예술 오프라인 관람 횟수는 연 6.8회에서 4.2회로 38%가 감소하였고 총 비용도 12만 원에서 7만 4천 원으로 38%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직접 관람이 어렵게 되자 문화예술 관람에서도 비대면 전환 등의 변화가 관찰됩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결과에 서울시민의 39.7%가 오프라인으로 예정되어 있던 문화행사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경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문화관심 집단의 경우 그 경험률은 74.6%에 이릅니다. 장르별로 보았을 때 미술관이나 박물관 관람, 연극 공연 관람 등은 오프라인 경험에 비해 온라인 관람 경험이 낮지만 음악 공연과 대중 공연의 경우는 온라인 관람 경험률이 높아서 문화예술 장르 간 온라인 전환에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민의 64%가 향후 온라인을 통한 문화관람 의향이 있다고 밝혀서 온라인 대체 문화관람 참여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어떠한 장르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시민의 70.6%가 온라인 대체 관람과 문화시설 공간 방문 관람 경험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해서 온라인으로 채울 수 없는 오프라인의 고유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대형 뮤지컬 등은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 이어지는 등 시민의 직접 관람 욕구가 분출하는 현상을 목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일시적인 보복 관람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현장성과 직접 만남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민의 생활 환경을 둘러싼 변화를 그중에서도 생활문화 관점에서 고려할 지점이 크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회 변화를 다 담을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향후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의 방향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일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는 삶을 살아가며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며 의, 식, 주, 일, 놀이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총체적 이해와 시선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이에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의 구성 과정에는 항상 사회 환경의 변화와 흐름을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은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위한 준비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 정책 1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 중이고 이들 시도를 서울시 차원에서 아우를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오고 있었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은 도시 환경과 시민 생활의 변화를 가속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 생활 문화가 급속히 진전되었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민 생활 환경의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고정적이고 심화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구체적인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이나마 생활문화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회적 변화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리적 환경은 개선되었으나 서울 시민의 삶의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주거나 교통과 같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 추세이나 행복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생활 영역에서의 행복지수 감소 정도가 크고 사회적 신뢰도 역시 지속 감소 추세이며 특히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취약합니다. 도시 위험 요인으로 사회 갈등이 부상하고 있으나 소수 집단에 대한 수용도가 낮고 나와 다른 문화 표현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며 문화 다양성의 감수성이 취약합니다. 낮은 수용도의 이면에는 나와 다른 존재에 대한 접촉 경험의 부재로 인한 이해의 부족이 있습니다. 만나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서울 시민은 사회적 소통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한 서울 시민이 68.3%로 외출 자제로 인한 갑갑함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계 단절 및 소통 감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화활동에서는 장르에 따른 편차가 있으나 온라인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오프라인과 현장성의 강점이 강조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히려 직접적인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로컬, 지역사회, 동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축제, 공연, 모임이 불가능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소규모 모임 공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 공간이 동네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면 생활문화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 정책은 개인 차원의 일상 속 생활문화 향유를 넘어 문화와 취향 공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다른 주체 간 다양한 접점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점의 기반을 위해서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 구축되어 있는 공공과 민간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소통과 이해는 포용과 공존 도시의 전제 조건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는 결과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결 지지될 수 있는 사회적 연결망 구축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생활문화 정책의 흐름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생활문화 정책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로 조금 더 행복한 서울 시민을 만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